제48포인트 배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배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 배서와 특수 배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양도 배서가 나오더라도 특수 배서가 나와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었던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 배서에만 두 문제를 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 이제 특수 배서가 이게 독자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조문으로 그냥 다 같이 연결해서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설명하는 어떤 조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도록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배서를 이제 양도 배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이제 협의의 배서라고 얘기합니다. 양도 배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이제 권리전적 효력, 자격수혜 효력, 담보적 효력이 생긴다. 앞서서 우리가 화물상한증에서 설명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가증권의 경우에 어음수표의 경우만 담보적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나머지 유가증권은 배서해도 권리전적 효력과 자격수혜적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옛날에 나왔을 때는 화물상한증의 배서에 의해서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혜적 효력, 담보적 효력이 생긴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 담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 배서인이 상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수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담보적 효력은 어음수표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혜적 효력, 담보적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특수배서의 경우는 배서의 경우에 이제 일부 담보적 효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 제한된다라고 하면 이제 담보적 효력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무담보 배서, 배서 금지 배서, 환배서, 기한후 배서, 추심이인 배서, 입출 배서 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49포인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죠. 독자적인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고 조문이 그 지문으로 나오면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죠. 자, 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입니다. 당연한 지시증권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가증권은 배서 또는 교부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하면 이제 교부가 이루어지고 교부의 경우에 이제 권리전적 효력과 자격수력 효력만 있고 담보적 효력은 당연히 없죠. 기재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배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당연한 지시증권성이라고 하고 권리전적 효력, 자격수력 효력이 우선 전제하고 엄수표에는 이제 담보적 효력이 생기고 나머지 유가증권에는 담보적 효력이라는 게 없다. 자, 그래서 헌엄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김용식으로 발행됐다는 거죠. 김용식으로 발행돼도 지식으로 발행되면 당연히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지만 김용식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또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죠. 발행인이 환원의 지시금지라는 문구, 요거는 이제 지시금지 어음, 요 지시금지라는 문구를 이제 기재했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지시금지 어음, 지시금지 수표, 배서금지 어음, 배서금지 수표 동일합니다. 그냥 발행인이 환함의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유사한 뜻을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 지시금지 어음으로 발행을 한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또 그 효력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 하나의 독자적인 문제이긴 했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설명을 안 하고요. 그냥 지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그냥 지문대로 기억을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지명채권 양도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어떤 민법상의 채권 채무가 이제 지명채권이 거의 다인데 의사표시로 양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서성이 박탈됐으니까 배서에서 양도하면 그거는 효력이 없고 의사표시에서 양도해라.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시금지 어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연히. 시험에서는 우리가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경우에 얘기는 이제 뭐냐면 환배서에 대한 내용들과 그렇지 않은 배서를 같이 섞어 놓은 거죠. 배서는 다음 각호의자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있으며 그 다음 각호의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어음을 인수한 지급인 그러면 인수인이죠. 주채무자죠. 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요건 채무자가 아닙니다. 어음을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에 대해서도 배서를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배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인 일반인에게 한 배서와 동일하다. 왜? 지급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음의 발행인 상한 의무자죠. 그 밖에 채무자 이것도 상한 의무자죠. 그래서 어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채무자, 인수한 지급인, 인수인, 주채무자, 그 다음에 발행인, 기타, 어음 채무자, 상한 의무자 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어음상 채무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음상 채무자, 주채무자와 상환의무자에게 하는 배서를 환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는 좀 더 조금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환배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루어지는 요거는 환배서는 아닙니다. 어음을 인수하지 않은 직임인에 한 배서도 환배서에 해당된다. 틀리죠. 환배서가 아닙니다. 요거는 정상적인 배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요거 다 외워야 되죠. 11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수취인의 기재에 지급받을 자를 기재하면 김형식이 되고 김갑돌 이렇게 쓰면요. 그 다음에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를 기재하면 그 김갑돌이 지시하는 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지시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형식이나 지시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아니고 시험에서는 김형식으로 지식으로 반영돼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서 금지 어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배서성이 박탈되니까 배서성이 박탈되기 때문에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고 배서에 의해서 양도해도 그건 효력이 안 생기고 의사표시로 해라. 지명차권이 되어 배서에 의해서 양도하지 못하고 지명차권 양도 방식으로 그 효력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의사표시로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배소교부, 유가증권의 배소교부에서 유가증권이 이루어졌을 때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고, 인적항변이 절단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인적항변이 이제 절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적항변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그 어음수표에서 주장하는 바가 일단은 주장할 수 없다. 절단이 된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입니다. 배서성이 박탈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서에 의해서 연결되는 선의치기라든가 인적 항변이 절단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면 이제 상식적이고 더 많은 내용을 갈고 한 문제인데 거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거만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표에서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3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어음과 수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당연한 지시증권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표 요건에 보면 수취인의 기재를 절대적 수표 요건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기명식 수표가 발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4조의 어떤 내용들은 이게 이론적인 어떤 얘기고 실무상에서는 20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표. 김영식 또는 여기 이제 김영식까지 포함되죠. 김영식 지식의 수표는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김영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그 효력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의사표시 그죠?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서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서의 경우 지급인이 수표의 경우는 지급증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인이 한 배서는 무효다.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만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그 뭡니까 특징적인 어떤 그 수표의 어떤 요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급인에 대한 내용들은 빼버리고 그다음에 발행인이나 그 밖에 채무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요 얘기가 우리가 환배서다. 수표의 경우도 환배서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배서의 어떤 피배서는 다시 배서할 수 있다는 거죠.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해둬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수표가 여기까지는 나가지는 않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13조까지 나와 있던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서 주로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두라라고 해서 앞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무기명 수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지인 출국식 수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기명 수표다라고 하는 건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배서에 의해서 권리유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담보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명 주권은 기재하는 자가 없잖아. 이사하는 자가 없으니까, 배서하는 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담보적 효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 거죠. 권리유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생기는데, 그 소지인 출급식 수표, 즉 무기명식 수표에 대해서 배서를 했을 때 그런 그 배서 효력은 뭐냐? 배서한 자가 배서인으로서 상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수표가 지시유기의 수표로 반하지 않는다. 배서가 했다고 해서 그 배서에 의해서 권리 이전적 효력과 자격 수여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이 생긴다면 틀리는 거죠. 교부에 의해서 권리 이전적 효력과 자격 수여적 효력이 생겼고 그래서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배서는 단순하게 뭐예요? 배서에 의해서 상한 의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시직 수표가 변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까다롭게 나오는,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꼭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수표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수표는 대체적으로 이제 무기명식 수표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일반적으로 발행하고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서의 요건입니다. 요거 다 그대로 우리가 2022년도 보면 세문항이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배서에 조건을 붙이면 배서를 무효로 한다. 아니죠. 유효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2년도.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일부 배서는 이제 그 배서를 무효로 하는 거고요. 유효적 기재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수표에서. 수진에게 지급하라는 수진 출급식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조로 넘어가서 이제 배서의 방식이죠. 배서는 환호음이나 이에 결합된 보충지에 그죠? 적고 배서인이 김영란이 서명한다. 환호음은 이제 표면이나 이면에 그죠? 앞면이나 뒷면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충제도 할 수 있고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이제 배서가 정식 배서다 그러면 배서 문구 피배서인의 명칭 그다음에 배서인의 기명란이 서명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배서 문구가 없는 경우가 있고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배서 문구도 없고 피배서인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의 기명란이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 요건 이제 간략 백지식 배서라고 그래 표현을 하죠. 백지식 배서 중에서도. 그래서 배서인의 기명란이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엄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의미가 요겁니다. 보증의 경우에 앞면에 그냥 간략 그냥 그 보증이 있는 거죠. 단순히 이제 보증인의 김영란이 서명이 앞면에 돼 있다. 그 다음에 앞면에 배서인의 김영란이 서명이 돼 있다. 그럼 이건 뭘로 볼 거냐라고 하면 이제 조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보증으로 본다. 그래서 한엄의 앞면에 단순한 김영란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 지급인 앞면에 이제 지급인의 김영란이 서명이 있을 수 있고 인수하면서 그다음에 발행인의 김영란이 서명이 존재하죠. 이런 거는 빼고 나머지는 이제 보증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배서의 경우에 간략백 70배서를 뒷면에 안 하고 그죠?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 뒷면에 안 하고 뭐예요? 앞면에 했다. 그러면 요건 뭐가 돼요? 보증은 될 수 있어도 배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간략백지식 배서의 경우는 뒷면에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이 보증과 관련된 31조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13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외워야 되죠. 13조도.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섞어서 나옵니다. 그죠? 약간 이제 이항이 좀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막 긴 문장으로는 잘 안 내고 단순한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한 간략 170배에서는 앞면에 해도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틀리는 거죠. 그다음에 권리 이전적 효력입니다. 배서는 헌엄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가 이전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배서에 의해서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데 인적 항변이 반드시 절단된다 그러면 틀리는 것이고요. 채무자를 해할 의사로 해가지고 인적 항변이 이루어지면은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악의 항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의 항변은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으니까 반드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배세에 의해서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뒤에서 이제 설명할 부분이고요. 환원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가 이전되죠.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지식 배서의 경우에 백지식 배서의 경우에 이제 소지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요것도 이제 독자적인 문제로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건데, 이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피배서인이 이제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로 이제 추정받는 건데요. 이 피배서인이 거기다가 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명칭을 기재할 수 있고, 내가 피배서인이다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을 기재하면 우리가 어음에 나타나지 않죠. 피배서인은. 배서인은 우리가 170배서의 경우도 김영란의 서명은 있으니까 배서인이 나타나는 거고요. 보충하는 행위 또는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배서하는 행위. 배서를 하면 이제 피배서인이 배서인으로 나타나죠. 어음행위 이제 관여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백지를 보충하지도 아니하고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피배서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음에. 그런 경우 이 세 가지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면 이제 좀 까다로운 내용으로 안 해오고 갔다가 이제 틀리는데 시험에서 우리가 24년대도 이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둬라. 그 다음에 이제 16조, 15조는 이제 그 무담보배서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로 넘겼고요. 여기 16조 다 외워야 되죠. 자격, 수혜적 효력, 이런 게 이제 시험에서 아주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환엄의 점유자가 배서 연속에 의해서 배서 연속 제1배서인 제2배서인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연속에 의해서 최종적인 소지인이 되면 권리 적반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그죠? 배서 연속에 의한 최종적인 소지인을 권리자로 추정한다. 그다음에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피배서인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배서인 최후에 나타난 피배서인이 권리자로 추정받는다라고 하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소한 배서는 배서 연속에 한해서 배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냥 누구라도 맞서를 한다 그러면 권리가 주어지면 맞서해버리면 알 수가 연속이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서 연속에 대해서 맞서를 해버리면 배서 연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170 배서에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 170 배서가 있고 난 다음에 배서하면은 그 배서인이 뭐야? 170 배서에 의해서 업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당연한 부분들이죠. 요 내용들도 요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것에서 안 들어갔지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다. 16조 잘 기억해둬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유로든지 환엄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증명할 때 어음을 반환하는 의무가 없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그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저 배서 연속에 의한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가 돼요?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 이건 이제 앞부분은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배세 연속이 이루어졌지만 취득했다고 하면 악의의 취득에 대해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는 선의취득에 관한 전반부는 선의취득이고 뒤에 부는 악의 중대 과실로 취득한 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이런 얘기는 피배서인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재 엄의 솔지인이 점유자로 적부한 소유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대로 기억하고. 인적 항변의 절단입니다. 환엄에 의해서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 소진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소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라고 하는 건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매매 인적 항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매매나 우리가 원인 관계나 자금 관계에서 이제 서로 주장할 수가 있다는 매매나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가 취소됐으니까 언급을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배서가 넘어가면 이제 당사자 사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걸 그 피배서인에게 배서가 넘어가서 피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요게 인적 항변의 절단이 부분인데요. 근데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물 취득한 때 이제 악의의 항변이 주장한단 말이죠. 그럼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고 그죠 당연히 배서가 했어도 악의 항변을 주장해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특수배서로 넘어가서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